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으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여성입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 발전으로 더 큰 성공도 이루었고요. 거의 제 인생의 로또와도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한때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년이 끝나면 노후를 누려야지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제 남편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죠. 남편은 일찍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한다고 나섰지만 시작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싶더니 몇 년 전부터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졌고 운영 자체가 어려워 보였어요. 처음엔 곁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저 또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남편이니 함께 사는 사람인데 제가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전 재산이라 해도 무방한 저의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 모두를 남편 사업에 쏟아부었어요. 그 덕인지 시기가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사업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오히려 다시금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죠. 남편도 기세가 붙었는지 회의며 외부 일정이며 바빠졌고 저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돕는데 한몫했구나 싶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뜬금없이 사무실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너무 태연하게 이사 자리에 앉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능한 인재라며 어렵게 스카우트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 제가 잊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제 남동생 등쳐먹고 도망쳤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던 그 여자였거든요. 꽃뱀 중에 꽃뱀, 입만 열면 거짓말에 남의 돈을 쓸어가는 그런 인간이었죠. 이 여자를 여기서 그것도 남편의 이끌림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느꼈어요. 남편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요. 남편의 인생이 망할 거라는 느낌이 순식간에 들어버렸고 두 사람의 관계도 보통 사이가 아닐 거라 이미 예상이 되어버렸어요. 바람핀 사람 마음 돌리기란 쉽지 않겠다는 판단도 곧바로 서더군요. 저는 이 사업에 도움도 되어주었고 함께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나 만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투자된 제 돈이 적은 게 아닌지라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분했어요. 제 노후 자금과도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망할 거면 혼자 망하게 하고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세한 그 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마저 들려드릴게요. 전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남편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 보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예전처럼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나 일정에 관한 이야기도 현저히 줄어들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몇 시간 되지 않고 집으로 금방 퇴근하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눈에 보일 만큼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래처 하나는 폭삭 무너졌고 또 다른 데서는 대금을 미뤘고 직원들도 하나둘 나가더니 결국 남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긴 했어요. 몇 달 전부터 카드값을 결제일에 맞춰 내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조금씩 밀리면서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은 안 해도 감이 오는 거죠. 근데 뭔가 자꾸 숨기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하루는 조심스럽게 제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남편이었고 이제는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바닥나서 직원들 정리하고 퇴직금으로 정산해주면 정말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자산이 없다고요. 차라리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해 주었으면 발빠른 대처나 도움을 알아봤을 텐데 이렇게 다 무너진 후에 이야기하니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었어요.
저로서도 당장 이 돈을 남편 사업 자금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버텼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죠. 저는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거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금도 노후를 위해 중간에 빼서 쓴 적도 없었고 손도 안 댄 채로 묵혀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앞날도 모르는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죠.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 내몰린 김에 사채에 손을 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지난번 남편의 지인 중에 운영이 안 돼서 사채를 통해서 겨우 일어나 운영이 회복되셨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거야 운이 좋아 다시 사업이 일어난 거겠지만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채는 숨만 쉬어도 이자가 불어나는데 그걸 감당하는 게 최악의 결말이라는 거죠. 남편의 입에서 사채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말은 안 해도 사람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남편의 눈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어디라도 손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저는 제 돈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사채보다는 제 돈이 나을 테고 배우자인 내가 끝까지 도와주자. 그래야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제 퇴직금 통장을 그대로 내밀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수년간 모아둔 예금까지 다 털어냈죠. 제 인생 전체를 이 사람한테 걸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나름의 도박을 건 거였어요. 남편에게. 하지만 마냥 제 돈으로 잘 굴려보라는 뜻은 아니었고 정말 함께 일어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금전적인 도움에 줄 수 있는 도움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은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긴 했었어요. 매일 퇴근한 남편 얼굴만 봐도 긴장되더라고요. 표정이 어두우면 또 뭐가 안 됐나 싶고 전화기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했거든요. 별일이 아닌데도 괜히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저도 몇 날 며칠을 마음고생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이 돈으로 될까 싶었어요. 몇 년간 운영도 엉망이었고 거래처 신뢰도 다 떨어졌는데 제 퇴직금이랑 모은 돈을 몽땅 들이붓는다고 해서 과연 뭐가 바뀌겠냐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참 묘하게도 때가 맞았던 건지 운이 따랐던 건지 일이 풀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망했던 거래처 말고 새로운 거래처를 만났는데 사장님과도 소통이 잘 되었고 뭔가 진행이 술술 잘 풀렸어요. 그리고 예전 직원이 소개해준 좋은 파트너도 만날 수 있었고 조금씩 다시 돌아가던 매출이 1년이 지나자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죠. 남편도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되찾고 더 최선을 다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혼자 책상에 앉아 뭘 적으면서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저녁이면 거래처 회식이랍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잘 풀리고 있다는 뜻 같아서 조금씩 안도감이 들었어요. 사실 그 시기만 해도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만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때부터 저도 남편 곁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원래 건강식품 회사에 있을 때도 기획서, 문서 작업 같은 건 능숙했으니까 큰 무리는 없었고 전화 응대며 사무 업무부터 하나씩 도맡아 하게 됐죠. 처음엔 임시로 돕는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일이 체계가 잡히고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식으로 회사 일원이 됐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 회사가 제 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직장도 없고 남편 회사가 제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임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남은 힘을 짜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온종일 사무실에 붙어 있으면서 회계 정리도 돕고 계약서 검토도 하고 급한 견적서 하나라도 제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스스로를 말 그대로 일에 불태웠죠. 저희가 일했던 사무실은 번듯한 빌딩은 아니지만 적당한 크기의 오피스텔 공간이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는데도 그게 힘들다기보단 이 정도 최선은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같이 고생하면 언젠가 이 회사도 자리 잡을 테고 더 큰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하나로요. 그리고 정말 회사는 명백히 자리를 잡았어요.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사무실도 이전보다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여러 명 더 뽑았고요. 저는 여전히 회계와 관리 전반을 맡고 있었고 남편은 바깥 영업을 뛰었어요. 그 시절엔 둘 사이에 대화도 많았어요. 저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는 말이나 고맙다는 이야기들, 그 말이 참 고맙고 기뻤거든요. 그 말만으로도 그동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죠. 제가 건강식품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긴 만큼 그곳에서도 제법 직책도 높았어요. 회사 구조도 알고 사람 다루는 것도 알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남편 회사에서 제 역할을 하다 보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저를 배우자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6개월쯤 지나자 남편이 먼저 이사직을 제안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 말을 들었을 땐 조금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이 회사의 일원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가족이라서 도운 게 아니고 진짜 저 때문에 회사가 굴러간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명함에 이사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이렇게 또 다른 챕터를 여는구나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바빠졌다는 이유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일 관련 이야기하려면 피곤하다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고 예전엔 작은 결정도 집이든 사무실에서든 시시콜콜을 저에게 의존하고 묻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처리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물어보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죠. 마치 전 이름만 붙은 투명인간 같은 이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회사가 커지니까 일의 규모도 커져서 더 바쁜가 보다 하고 애써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핑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져버렸어요. 하루는 남편이 갑자기 한 여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새로 모셔온, 그것도 어렵게 스카우트한 인재라며 앞으로 이사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니, 이사 자리는 분명히 제가 자리하고 있고 명함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소리를 하니 직원들도 당황해서 다들 그 여자와 저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는 거였어요. 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조금 이따 설명해 줄 테니 일단 그렇게 알라는 말뿐이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해버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건 뭐고 제가 이사란 직함을 달고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며 일해왔는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다른 뜻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잠시 못 알아볼 뻔했는데 이내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10년 전 제 남동생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여자. 제 동생한테 접근해서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하다가 결국은 투자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돈 수천만 원을 들고 잠적했던 그 꽃뱀이었어요. 경찰서까지 가고 법정까지 가고 저희 가족을 한동안 지옥으로 끌고 갔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동생은 한동안 사회생활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살았죠.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어도 그 생김새, 분위기, 목소리와 말투까지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남편이 제 앞에서 이사자리 운운하며 데려온 거란 거죠. 말이 안 됐어요.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저 여자가 아닌 누구였든 간에 최소한 저랑은 의논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했던 게 맞죠.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남편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데리고 온 게 전 더 기가 막혔어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기억 못하는지 제게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대표님. 얘기하신 그 이사님이시군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이걸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으로 몇천 번을 되뇌다. 결국 입술을 꽉 깨물고 네, 한마디 겨우 뱉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원수를 외나보다리에서 만났는데 죽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직원들 보는 눈도 있어 남편을 따로 불러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사무실에 갑자기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사님이라니. 직원들 다 당황한 거 안 보여?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아내한테까지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 지금 회사에서 이사 직함 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새 여직원도 아니고 스카우트한 이사라고 소개를 해? 명함만 이사지 당신 눈엔 난 그냥 들러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야? 당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면 그만이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그래? 전문가 섭외해왔다는 게 그렇게 문제야? 사전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회사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괜히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 흐리고 있는 건 당신이야. 표정 관리 좀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야. 이쪽 일은 아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제대로 된 일꾼 하나, 그것도 내가 진짜 어렵게 데리고 온 건 뭐가 어때서? 나 혼자 생각해서 결정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뭐? 요즘처럼 경쟁 치열한 시장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빠르게 움직여야지. 어느 시간에 묻고 동의해서 사람 데리고 오겠어? 저 사람 실력 좋아. 우리한테 꼭 필요해서 데려온 거라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회사만 손해야. 이사라는 사람이 숲을 볼 줄 알아야지. 나무만 본다고 해결이 될 것 같아? 숲? 지금 당신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는 아예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소리라는 걸 몰라서 그래? 내가 이 회사 일으키는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퇴직금까지 털어놓고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당신 곁에서 일했어. 당신이 밤에 잠도 못 잘 때 같이 견뎌줬던 사람이 나라고. 근데 뭐? 하라는 대로 하라고? 저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주워왔는데? 스카웃? 실력? 당신 저 여자 정체는 알고 데리고 온 거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 정체는 무슨 정체야? 당신 저 사람 알아?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 당신보다 사업머리는 100배나 더 좋은 사람이야. 아주 감각 있는 여자라고. 저 사람 덕분에 계약도 몇 개 뚫렸는데 당신은 뭘 해줄 수 있는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인데 사업 이야기로 몇 번 같이 밥 먹고 회의하다 보니 솔직히 서로 마음이 간 것도 맞고. 근데 인제 와서 어쩌라고. 저 사람이랑 일해야만 우리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리고 나도 이젠 내 인생 찾고 싶어. 회사도 컸으니 이제 내 사랑을 찾으려고. 당신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뭐 당신 인생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고.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정말 배신도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구나. 나는 몇십 년을 당신만 보고 살아왔는데 당신 회사 살리겠다고, 어? 인생 갈아놓고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내 인생 살라고? 사랑? 다 늙은 나이에 노망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랑 타령이야. 돈만 보더니만 머리에 나사가 제대로 빠졌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당연히 이혼이라 이거야? 내가 살다 황혼이혼.
그래, 나쁘지 않지. 대신 깨끗하게 정리해. 이 회사에서 내가 쏟은 돈, 시간, 노력 싹 다 계산해 내라고. 그동안 당신 고생한 건 나도 알아.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탁인데 제발 소송 같은 거 지저분하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는 거로 하자. 어? 당신한테 줄 거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준다고. 위자료도 충분히 줄게. 노후 자금이든 뭐든 달라는 만큼 맞춰서 줄 테니까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가자. 당신도 그게 더 나을 거야. 이 와중에 뭐? 합의 이혼? 진짜 나이 들어서 뻔뻔함만 배웠나. 당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일평생 당신한테 헌신한 나한테 미안함도 없어?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달라는 만큼 준다고? 그래, 좋아. 그럼 당신이 가진 거 반 이상 내놔. 내가 회사 살리려고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억 단위야. 게다가 시간, 노동, 내 남은 노후 전부를 갈아 넣었다고? 그럼 당신 그가 받아야지. 사랑 찾았으니 행복해지고 싶다며? 그럼 사람 버린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지. 당신 마음대로 버리고 싶은 사람 버리려면 그만큼 잃는 것도 있어야 공평하지. 싫으면 네 두 놈들 싹 이 사회에서 얼굴 못 들게 할 거야, 내가. 나는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반 이상? 그렇게까지 받아야 해? 아, 그래. 당신이 날 놓아만 준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줄게. 대신 당신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나한테 뭐 해달라는 말 일절 내뱉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당신이 원하는 돈 줄 테니까 거기서 딱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은 진짜 천벌 받을 거야. 아니? 분명 지옥에 떨어질 거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행동, 이 순간을 난 평생 안 잊을 거야. 당신이 어떤 위기가 닥치든 폭삭 망하든 그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당신은 가장 든든한 등대를 스스로 부셔버린 사람이란 것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를 끝으로 저는 말없이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직원들도 연신 제 행동에 다들 집중했고 그저 눈치들만 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저는 더는 싸울 여력도 없었고 설득할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이사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이상 저를 모욕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제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생각해보니 그제야 남편의 낌새가 이상했던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외부 일정이 늘고 회식이라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 보였죠. 지인 소개로 만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다음 계약건에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얼핏 흘리듯 말하던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사업 인맥이겠구나 정도로만 넘겼어요. 하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은 미스 최.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평소 남편은 직원 이름이든 거래처든 다 실명으로 저장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스라는 어정쩡한 표현이 붙은 게 좀 찝찝했죠. 직책도 아니고 뭔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든 느낌이었죠. 전화가 온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오느냐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황당해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거래처 사람이라 말하고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는 목소리도 최대한 죽인 채로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찝찝하다 정도였어요.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왜 굳이 방에 들어가서 받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워낙에 많고 다양한 인맥들이 생기기도 했고 중요하게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당장 의심하자니 내심 부끄럽기도 했고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더 컸었어요. 그래도 가끔 핸드폰을 뒤적거릴 때 미스 최 이름이 다시 보이면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본 게 그 여자를 새로운 이사 자리로 데리고 오기 넉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최소 넉 달 전부터 만남을 시작해온 거였어요. 그렇게 몰래 감정을 쌓아가고 저를 조금씩 회사에서 밀어낼 계획을 세웠겠죠. 제가 이 회사에 이사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이사 자리에서 쫓아내기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요.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떡하니 여자를 데리고 와선 이 사람이 이사야라고 선언해버리는 거. 그걸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고 자존심 상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고요.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결론이 그저 대놓고 갈아치우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상황을 아주 쿨하게 넘기려 했지만 제 입장에서 대놓고 저를 마구 짓밟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여자는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라 마치 제 삶에 쳐들어온 침입자와 같은 거죠. 더더욱 가증스러운 건 그 여자가 제 가족을 무너뜨린 인간이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를 선택해 데리고 올 수가 있냐고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거 이렇게 지독하네요. 그 여자는요, 겉으론 멀쩡하고 똑 부러지고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도요, 실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저희 동생한테 접근했던 여자예요. 그때는 지금과 다른 이름이었어요. 명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럴듯한 회사 이름에 마른 번지르르에 외모도 나름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든 경계심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거죠. 자기도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동생에게 투자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했고 동생은 진지하게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났던 사이였으니 당연히 흔쾌히 도와줬죠. 사업 파트너라는 가면을 쓴 채 동생이 준비해준 투자금이랑 목돈,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모조리 긁어 달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만 도와주면 나중에 수익 배분으로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확신에 찬 그 말만 믿고 동생은 수중에 거의 전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돈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잠적해버린 거죠. 전화? 안 받아요. 문자? 읽지도 않죠. 처음엔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병원부터 경찰서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조리 다 허탕에 알고 보니 자취를 감추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저희 온 가족이 뛰어다녔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동생은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고 저랑 다른 동생들은 카드 사용 내역, SNS, 사진 한 장이라도 단서가 될거 싶어서 안 뒤져본 게 없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그러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 여자의 꼬리가 밟혔죠. 제 여동생이 혹시나 싶어 SNS에 사업 설명회나 투자 설명회를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중에서라도 그 여자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올린 투자 설명회 사진 속 옆모습이 낯익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에서 사진 돌리면서 이거 혹시 그 여자 아니냐는 질문에 옷차림이며 머리 모양이 그 여자와 매우 비슷했었어요. 사진 찍힌 곳은 부산이었고 저희는 해당 설명회에 계정이 들어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거나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계정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며 다 확인했어요. 혹시나 그 여자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러다 결국 한 계정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셀카 사진과 함께 장서가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이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꿨고 본인 프로필에 있는 자기소개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랐어요. 하지만 얼굴은 숨길 수 없었죠. 그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그 여자는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마주친 순간 진짜 그 자리에서
냅다 뺨을 날려버릴 정도로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태연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며 저희 동생이 좋아서 준 거인데 왜 본인 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망은 왜 가느냐고요. 그 여자는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사과조차 없었어요. 결국 재판을 거쳐 징역 몇 개월을 선고받고 실형까지 살았죠. 말 그대로 저 여잔 콩밥 먹고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제 남편한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저 여자를 무슨 사업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어요. 일에 도움이 될 거다. 기획력이 좋다. 감이 남다르고 빠르다. 제가 들었던 그 말들은 전부 예전에 제 동생이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아마 제 동생도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는 말이 청산유수에 얼마나 상대방 마음을 간파하는지 몰라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겠어요. 말을 잘하니까 사기꾼이지. 그때 제 동생은 저 여자에게 100% 의지하고 있었어요. 외롭고 지친 와중에 기댈 곳이라 믿었고 서류며 계좌며 다 맡긴 상태였죠.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라 생각했고 가족에게 인사도 시킬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빚과 자괴감뿐이었죠. 법적으로야 처벌은 받게 했지만 돈은 온전히 회수할 수 없었어요. 이미 다 써버렸다. 생활비로 썼다. 투자하다 날렸다. 그렇게 둘러대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처벌은 겨우 짧은 형량이었고 여자가 남긴 상처는 저희 가족에게는 몇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죠. 10년이 지나 다시 보게 된 그 여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홀리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오고 있었네요.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남편의 앞날은 안 봐도 뻔하겠구나 하고요. 지금은 언변과 외모로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결국 모든 걸 말아먹고 또 잠적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제 남편이 되겠죠. 솔직히 바람 피운 건 밉더라도 그 꽃뱀한테는 구해줄까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은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콩깍지가 단단히 쉬었더라고요. 그 여자 말이면 뭐든 옳다 맞다 하며 따라가는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제가 뭐라고 살려주겠어요? 한때는 미운 정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사람한테 감정을 쓰고 제 인생을 또 헌납해야 하냐고요. 이미 저를 팽한 사람인데 뭐가 예쁘다고 지켜줘요? 그래서 결심한 거였어요. 나도 내 살 길을 찾자고요. 이혼은 말 그대로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냥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라고 했지만 막상 진짜 계산기를 꺼내들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 곧바로 태도가 바뀌더군요. 생각보다 줘야 하는 돈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운영비도 빠듯하다며 입에선 미안하다 해놓고 결국은 돈 아깝다는 소리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제 귀에 들렸겠어요? 제가 남편의 회사를 살릴 때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어떻게 운영을 함께 했는지 전부 자료로 정리해뒀어요. 세무서 제출 내역부터 통장거래 기록에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 내부 문서들까지 전부 다 증거로 제출했죠.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제가 투자했던 돈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걸었어요. 남편이 어설프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결국 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아냈고 거기에 남편 개인 명의 통장에서 추가로 5억까지 받아냈어요. 그 사람 통장에 남은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미 새 여자랑 사업 구상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뿌려댔을 테니 잔고는 텅텅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제 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받을 목 받았고 더는 저 사람의 인생에 참견할 생각 없어요. 분명 후회하겠죠. 본인에게 닥칠 더 큰 일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배신에 대한 대가는
그 정도는 돼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하고 전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년이 코앞이지만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기엔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저는 3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더 살아야 했고 제 인생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제가 만든 실패를 제 손으로 고쳐야죠. 저런 못난 남편을 고르고 산 게 제 가장 큰 실패 아니겠어요? 저는 저의 미래를 생각해보다 문득 떠오른 게 화장품 사업이었어요. 건강식품 회사에 다니면서 수십 년간 다뤘던 성분, 자료, 시장 흐름, 제 손에 남은 경험이 이거 하나뿐이더라고요. 물론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업이 쉬울 리는 없죠.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딸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하려면 너무 벅찰 테니 선뜻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에겐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딸이 2명 있어요. 바람 피운 아빠 뭐 자랑스럽다고 같이 살겠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애들이라 아직은 저와 함께 살고 있죠. 딸들도 각자 직업이 있었어요. 한 명은 간호사에, 한 명은 피부 미용사예요. 그래서 전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라 생각했어요. 본인의 직업을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하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젊은 감각, 최신 트렌드, SNS 활용까지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당연히 엄두도 못 냈을 영역을 딸들이 채워줬고 저는 제품 개발과 원료 연구에 매진하였고 해당 제품을 만들 공장도 서치하고 품질 관리 쪽에서 집중했어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일할 때 성분 관련 자료를 다루는 일을 많이 해둔 덕분에 피부에 좋은 원료나 유행을 따르는 성분은 익숙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원료업체 직원과도 소통해 연구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정말 면밀하게 확인하고 준비했어요. 딸들은 그 사이에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디자인에 신경을 써줬고 SNS 계정 운영과 홍보 방향에 대해서 많이 구상해 주었어요. 첫 제품은 재생크림이었어요. 성분에도 특히나 신경 썼고 가격도 너무 높지 않게 품질은 정말 정직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제품을 출시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엔 하루에 1개, 2개 팔리는 게 전부였어요. 온라인몰을 관리하면서 리뷰 하나 생기면 기뻐서 사진 찍고 저장하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인플루언서가 저희 제품을 써봤다며 리뷰를 올려주었고 그날 이후로 판매량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화장품이라 그런지 입소문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리뷰가 쌓이고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포장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주문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찍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계좌에 돈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날은 괜히 재확인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딸들의 감각과 노력이 상당하죠. 새벽까지 포장하고 고객 응대하면서도 디자인 수정하고 다음 시즌 제품 구상까지 하느라 저를 돕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망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이후로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전 남편은 그 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컸지만 바람난 아빠를 굳이 찾을 리 없죠. 그렇게 사업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번창해 나갔어요. 다음 제품까지 줄줄이 호응을 얻었고 꾸준히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죠. 처음엔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박스들이 이젠 감당이 되지 않아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고 고객 응대와 포장 업무에 지쳐가던 딸들을 위해 직원들도 채용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갈 무렵 저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며 보람을 느꼈었죠. 비슷한 공간, 비슷한 시기, 비슷한 흐름. 마치 데자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죠. 그때는 제 옆에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 두 딸들과 함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만든 제품에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돈이 들어온다고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말자고 서로 항상 자각시켜주고 어떤 성공에도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렇게 묵묵히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중 아주 불쾌한 방해가 들이닥쳤죠.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는 걸 봤는데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주저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번호를 차단할까도 했지만 혹시라도 일이 커질까 싶어 무시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던 중 첫째 딸이 제게 휴대폰을 건네며 아빠가 본인한테까지 연락해 온다고 곤란해하는 거예요. 애들한테까지 연락하다니 너무 화가 나 결국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순간 속이 울컥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되물었죠. 우리가 얼굴 보고 이야기할 게 있긴 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며 제발 딱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촉이 왔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 일일 거라고요. 며칠 뒤 인근 카페에서 전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말 그대로 노숙자가 따로 없는 몰골이었어요. 적어도 20kg은 빠져 보이는 생김새에 다크서클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고 수염은 며칠을 안 깎은 것인지 정말 누가 보면 노숙자라고 오해할 만한 비주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보고는 할 말을 잃어버린 채로 다가갔어요. 남편도 의식했는지 쓱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이렇게 마주 앉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근데 당신 보기 좋아 보인다. 얼굴도 좋아졌고 정말 잘 지냈던 것 같네.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올 얼굴이 아닌 거 나도 알아. 근데 부탁 좀 하나 하자.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끌 수 있게 좀 도와줘.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갚을 테니까 좀 봐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고 있어. 나한테 돈 맡겨놨어? 사업 잘하는 여자 데리고 와서 마누라는 이사 자리에 내쫓고 가정이고 뭐고 내팽개친 게 누군데 인제 와서 전부인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웃기지도 않네. 그 여자랑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불쌍한 척도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도 못한단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 여자가 내 돈 들고 도망가 버렸어.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잠적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 통장도 털려버리고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만 수억이야. 회사도 통째로 넘어갈 위기야. 제발 회사만 좀 지키게 해줘라. 급한 대로 택배 알바까지 하고 있어. 하루에 계단을 몇 층씩 오르는 줄 알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은 몰랐는데. 부탁이야. 회사만은 지키게 해줘. 당신이랑 나랑 같이 일구어낸 거잖아. 당신도 이 회사에 애정은 있을 거 아니야? 인제 와서 같이라니. 그렇게 맹신하던 여자한테 배신당하니 이제야 내가 느꼈던 기분이 조금은 이해돼? 그 사람한테 인생 맡기겠다고 내 손 뿌리치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참나. 발등에 불이라도 붙었음 뭐라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난 그 여자 얼굴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 당신 인생 이렇게 결론 날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혼 받아줬던 거야. 나까지 피해볼 순 없잖아?
난 우리 애들도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그 여자에 대해 진짜로 뭔가 아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그냥 뱉은 이야기일까 봐. 그 여자 10년 전에 내 동생 인생 망쳐놓고 사라졌던 꽃뱀이야. 그것도 아주 지독한 꽃뱀이라고. 그때도 똑같았어. 사업 파트너랍시고 접근해서 돈 싹 빼먹고 도망가 버리고. 결국 경찰서에 잡혀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이야. 10년이 지나도 얼굴 하나 안 바뀌었더라. 늙지도 않는지 참 신기하게도. 하지만 당신은 콩깍지 제대로 씌어서 그 여자 끼고 도는데 내 말은 들을 틈도 없었잖아? 그래서 당신 좋을 대로 해줬어. 이혼?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그땐 내 사랑 찾겠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때 말 안 했어? 꽃뱀인 거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정리했겠지.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숨겼던 거야? 말해줬으면 이렇게 되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뭐? 참나.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쳐. 당신이 믿었을까? 아니지. 오히려 그 여자 감싸고 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냐고 싸고 돌았겠지. 바람 피운 건 본인이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 그래도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그런 여자한테 물리게 둬버린다고? 그래도 그땐 아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잖아. 그 정도는 말해줘야 했던 거 아니냐고. 맞아. 그냥 물리게 뒀어.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젊고 예쁜 여자 하나에 정신 팔려서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려던 사람을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이쁜 짓을 해줘야 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2번 다시 나한테 도움 바라지 말라고. 근데 기어이 또 손을 내밀어?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리고 애들한테 다시 연락했다간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줄 알아. 내가 왜 당신 구질구질한 사정을 들어줘야 하는데? 나도 지금은 당신처럼 대표님 소리 듣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새 인생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대박난 인생에 당신 같은 흙탕물 끼얹을 생각 절대 하지 마. 손 내밀 거면 당신 진짜 가족한테나 찾아가. 당신 형제나 어머니한테 가보라고. 앞으로 다신 보진 말자. 아, 우리 사무실은 요 앞 사거리 골목 돌면 큰 통신사 하나 있는 거 알지? 거기 3층이야. 거기로 배달 오는 거면 아주 조심히 정성껏 배달해주길 바라. 이왕 하는 거 직업정신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돈 달라고 찾아오는 거면 바로 경찰서 갈 생각하고 오고. 격분해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오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저에게 와서는 이 와중에 배달일 하고 있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되돌려받은 게 돼버렸어요. 사업은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주 세게 배신도 당했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걸하러 돌아왔지만 저는 절대 그 사람의 구명줄이 아니죠. 아참,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그 여자의 행방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거라면 제법 애먹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전 남편과 저는 희비가 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 시작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할 거예요. 늙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딸들과 함께 시작한 화장품 브랜드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하루하루가 바쁘고 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조차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이런 축복의 시간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 삶을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 저의 파란만장한 제 산막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번창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